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지난주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는데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의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과 탄핵 거리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이어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꾸준히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사퇴 공세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야당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국회에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김도읍 의원실에 그 부분을 보냈죠. 근데 사실 그 판사, 고위 법관의 그 사표는요,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처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자니까 이게 보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행정처 차장이나 처장한테 물어보거나 이 사표가 보관돼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러면 답변을 하셨다는 건가요? 확인해 봤는데 사표가 보관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 사표 보관돼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든 허위 답변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를 야당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문제는 사실 이제 재판이라는 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재판이에요. 근데 이제 법관으로서 그다음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판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향신문의 고등법원 모 부장판사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법부 수뇌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 그 내용 녹취 내용을 안 보고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갖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하니까 사법부 존립 기반을 흔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 그리고 탄핵 관련 얘기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탄핵 관련 얘기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허위 답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사법부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대법원에 방문을 했을 때 면담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안 하다가 면담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김도읍 의원하고 그 의원들한테 제가 진짜 이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녹취록에 있을 거다. 아니면 그때 그 면담 때 얘기를 했다는데 녹취록에 일단 그 내용이 없고요. 녹취록에 있다 하더라도 판사는 재판 중이라서 사표 수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징계가 있으면 그때는 사표 수리를 의원 면직을 못하지만 기소가 되고 그다음 재판을 받는 데는 오히려 사표 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인사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모르시는 거니까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반박을 하면요. 대법원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대법원 얘기 그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중인 통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표 수리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뭐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징계 절차나 재판 중에 사표 내고 나가버려서 변호사하는 경우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에는 분명히 얘기에는 검찰에서 수사 통보받으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이니까 통보받은 거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기계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 통보가 된다는 얘기는 수사 중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물론 1심에서 재판 받았지만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수사가 나 재판 절차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받았는데 또 이의 제기를 했어요. 재판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징계 절차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사 절차라든지 징계 절차가 종결된 게 아니다. 그렇게 봐야지 검찰에서 수사 중인 통보했으면 사퇴 안 되지만
이제 통보 끝나서 재판 넘어갔으니까 사표해도 된다. 이거는 저는 좀 기계적인 해석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한 대화는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녹취록 된 건 한 3분, 4분이잖아요. 근데 가장 당시에 붙었던 거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계속 사퇴하겠다는 거예요. 사퇴하겠다. 2-3번 냈다 그러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 된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뭐 징계 절차도 있고 또 탄핵 얘기도 나온다. 라고 한 거거든요. 2시간 동안 뭔 얘기했을까요? 한쪽은 사퇴해서 받아주십시오. 한쪽은 아직 곤란합니다. 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중에 한 꼭지만 따온 건데 저는 아마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당시 상황에서 사표를 안 받아주는 건 적절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명확한 사실,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거, 그 부분은 명확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명확한 거짓말이 드러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실 계속 이 녹취록을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대법원장한테 오히려 여러 번 기회를 줬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저희가 법정에서 현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증언은 좀 잘 안 믿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너무 오래된 사실이면 또 기억이 흐려져서 확증 편향이 있어서 증언의 이렇게 약간 부정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도 있고 기억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나 상대방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게 법정의 권위죠. 그리고 법정이 그래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기억이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야죠. 근데 명확하게 제출돼 있는 사표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도 거짓말 하셨는데 이 취지, 탄핵 이런 녹취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저도 뭐 김명수 대법관이 어쨌든 만약에 본인 스스로 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얘기했으면 그건 뭐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이 물론 뭐 녹취를 한 거 여부 그건 논의로 하고 그것도 저는 뭐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공개한 거조차 그러니까 바로 공개했거든요. 보통은 이 개인 간에 어쨌든 뭐 고등 부장이면은 차관급인데 대법원장을 만나서 녹취하고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공개하는가. 지금 말씀 뭐 우연히 녹취됐다니 아니면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거를 공개를 어쨌든 공개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따랐을 거예요. 대리인 변호인이 했지만 이거를 공개할 만한 상황이었나.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사표를 냈다 안 냈다는 거는 법원 행정처에서 그냥 서류만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녹취한 것도 잘못됐지만 이거를 공개를 바로 했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니다라고 뭐 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뭐 제출하라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저는 뭐 그것도 적절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탄핵에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도 녹취를 하는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관급이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런 녹음을 하고 뭐 집무실에서니까 뭐 커피숍에서 한 거 아니니까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인사 처리하는 직무 집행 중에 있었던 거죠. 면담을 직무실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에 녹취했다는 거는 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그렇지만 이탄희 의원도 사실은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이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돼 있을 때 전화 녹취해서 그거 진상조사단에다 내버렸죠. 그래서 그거 검찰에서 증거자료로 계속 쓰잖아요. 재판에도 내고. 그러니까 이 녹취를 누구 녹취는 뭐 부당하고 누구 녹취는 정당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불법적인 건 아니라는 거는 얘기가 다 된 거고요. 근데 이 공개한 부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0년 법원에서 일했죠. 임성근 부장판사. 30년 일했는데 탄핵으로 일선 법관으로 탄핵 표결되는 걸로 기록이 남는다. 그 부분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었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짓말쟁이로까지 모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물론 특수성이 있어요. 대구지방변호사회 단톡방이니까 오직 하면 녹음을 했겠냐, 공개를 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받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녹취를 했다.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녹취의 뭐 정당성 그리고 이 과정의 적확성과 이런 것까지 지금 두 분이 경론을 벌이고 계셔갖고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탄핵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잦은 사퇴 쪽으로 조금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야당의 이제 비애죠. 사실은 지금 한 100석 남짓 되니까 탄핵은 발의할 수 있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현실 그 국회에서 가결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가결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오히려 뭐 이제 일부의 해석에선 그런 해석까지 하더라고요. 탄핵이 안 되면 사실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의석수가 모자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유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대법원장이 새로 바뀌는 경우에 더 좋은 사람이 오리란 보장이 있는가, 뭐 이런 고민까지 한다는데 저는 그런 계산까지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실효성이 실제 이제 이 부분 가결될 가능성이 이제 의석수를 계산했을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그다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핵을 소추할 때 야당이 비판한 게 뭐였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안에서도 보듯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헌재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아직 1심 판결밖에 안 나왔고 방론밖에 없고 주문은 무죄고 방론에서 위헌적이란 표현이 있지만 그 부분도 거쳐봐야 되고, 항소심 대법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 내에서 볼 듯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라고 야당이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대법원장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얼만큼 있느냐. 물론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 독립을 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냐. 이 부분도 좀 더 자료를 모아야 된다. 그래야 일관된 행동을 보인다고 야당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사법개혁의 명분이 흐려질 수도 있는 우려가 좀 된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본인의 안인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적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다면 그때의 독립성은 폭력성으로 변절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뭐 주호영 원내대표로 시작으로 뭐 내일도 그렇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계속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할 텐데, 민주당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이 상황들을 민주당 집권당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고민은 싶은데요. 되죠, 당연히 고민될 텐데요. 저는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다시피 2018년 4월부터 이제 그 사법농단 수사가 됐는데요. 그때 한 60여 명이 수사를 받았고 한 10여 분이 이제 기소를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혐의가 이제 직권남용이 많았어요.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 근데 지금 그 무죄 판결 나는 걸 보면요. 지금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 형사수석 부장이었는데, 형사수석 부장은 밑에 재판부에 어떤 관여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라서 무죄라는 거예요. 직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특히 합의부인 경우에는 판사들끼리 3명이 합의해서 하니까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형식 논리죠. 왜냐하면 실제로 관여는 했거든요. 관여는 했는데 법적인 관여할 권한이 없으니까 무죄다. 물론 그것까지 대법원장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뭐 재판이니까. 그런데 또 대부분이 이제 내부 징계도 이제 견책에 그쳤거든요. 물론 뭐 징계받은 정지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뭐 내부 징계라든지 형사도 거의 무죄되고 이러면서 나가서 이제 변호사한테 별 지장 없 상황이 된 것이 저는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탄희 의원도 이렇게 이대로 두면 다 무죄되고 나가서 다 변호사하고 징계도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장 이 부분은 분명히 어쨌든 재판에 관여한 건 맞거든요. 판결문도 있는 거라서 아무리 그게 일본 기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그 당시도 무죄 받긴 했습니다만 이유상에 잘못됐다라는 거 넣으라고 관여한 거잖아요. 판결문에. 저는 그것도 약간 타협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관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거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론 이제 말처럼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거짓말 논란일 수 있지만 이게 뭐 탄핵 문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중대한 뭐 헌법이나 법률 위반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법관 탄핵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분명히 유리한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뭐 그 임성근 부장 탄핵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마침 이제 잘 어찌 보면 나온 거죠. 녹취록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거 앞두고 있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선거 국면이 넘어가면 뭐 그렇게 이 논란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결자 해지의 그런 심경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사과를 하거나 사과는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감 표명을 더 추가로 하거나 네네.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뭐 보십니까? 사과는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뭐 대법원장이 표명하는 게 기자들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 국회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기 때문에 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나온다면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자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죠. 사법부 신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어떤 교수는 사법부 역사가 50년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뢰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분명히 법정에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대법원장도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갖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이제 권위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뭐 탄핵은 기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숫자로. 그렇지만 이 대법원장이 기강을 세우고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이 사법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면모를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구성원들이 사법부를 이 사법부 수장을 대법원장을 임기 마칠 때까지 존경할 수 있을까? 이분이 이대로 계시는 게 사법부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계시는 게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이 이제는 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바람직할까요? 이게 다 국민들 비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시면 좋죠. 이 혼란을 이렇게 불식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겠지만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안 하시겠죠. 탄핵 그때 원구성도 안 되고 있을 때 탄핵 관련 논의가 있어서 사표 수리가 어렵다. 정치적 영향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분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원구성은 아니지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게 2019년 1월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탄핵 얘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때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안 나왔던 게 아닙니다. 마치 이제 여당하고 짜서 그런 게 아니냐. 그 당시에도 탄핵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여당이 약간 과반이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 못한 것이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은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항상 들어오면요. 그 경위들이 이럽니다. 핸드폰 끄세요 이래요. 물론 허가받아야 녹취하게 돼 있지만 녹음 녹취를 함부로 하는 문화, 저는 이것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어제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처음 단행을 했는데요. 휴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사전 예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뭐 이제 그 취임사대로 하신 것 같아요. 취임사 박범계 장관이 취임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열정과 헌신의 경의를 포하며 뭐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신 게 아닌가. 뭐 사진은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진 공개하시고 만나는 사진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어떤 협의가 있었냐. 기존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법을 제정할 때 취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실질적 협의가 되도록 그 문구를 더 구체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거면 된다. 박범계 장관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뭐 여당이고 그리고 뭐 장관이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당적을 가진 여당의 당적을 가진 분들이 계속 법무부 장관이 되고 행안부 장관이 되고 또 그 전국 단위나 큰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당적을 가지신 분들이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는 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더욱더 정치적인 장관의 모습을 보이시고 인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이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 유임하면서 검사들한테 인사로 메시지를 보이시는 거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법 논란은 항상 오래된 겁니다. 검찰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논란이 많았지만 예. 애매할 때는 문구대로 하는 거예요. 의견을 들으라는 거죠. 협의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는데 의견을 들은 정도는 저는 적정한 인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그 김학의 출국 관련 부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원전 관련 수사 중이잖아요. 셋 다 유임시켰거든요. 만약에 이 셋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지 만약에 수원지검장을 만약에 전부 시켰으면 문제가 됐을 수 있어요. 현재 수사 중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7월까지지만 4월이나 5월 되면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인사위원회도 구성되고 예. 그러면 후임자 얘기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실제로 수사를 아마 새로운 수사를 하긴 힘들어요. 그럼 현재 수사를 마무리하는 정도 배려는 한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네. 토요일 날 뭐 일시적으로 했냐, 일요일 날 뭐 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쨌든 박범계 장관 예전에는 장관하고 총장이 어떤 제3의 식당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뭐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청 찾아갔거든요. 예. 서울 고검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저는 아마 장관이 하부기관에 찾아간 거잖아요. 청에. 그 옆에 찾아간 거죠. 고검에 찾아간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예우는 해뒀다라고 보고요. 예. 뭐 제가 보기엔 뭐 많이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재 수사는 아마 윤석열 총장 지휘로 마무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 전문 뉴스 1번지가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 얘기만 계속했네요. 정치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한 격차로 이번 주에는 민주당을 좀 따돌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보궐선거가 하루 이틀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 수치에 대해서 현근택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게 서울에서 지지율이 저희 방송 나올 때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예. 아마 서울에서 앞서면 부산에서 뒤지고. 근데 오늘은 아마 서울도 뒤지고 부산도 뒤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아마 뭐 부동산 논란이 항상 있어 왔는데 최근에 논란으로 따진다면 아마 이 판사 탄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문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래도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유리한 영향인 것 같긴 한데요. 뭐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 여당 지지율이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이 논란이 되는 부분 지금 탄핵 문제라든지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그래도 또 박영선 후보의 입장이 어찌 보면 그동안에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었어요. 우리 당에서 약간 뭐 강성은 아니거든요. 약간 어찌 보면 중도적인 입장이라 그 박영선 후보가 얼마나 이 정당 지지를 극복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라든지 능력으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서울시장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내용을 함께 좀 보시면요. 예, 박영선 전 장관의 선두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세 인물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결국 야권 단일화가 변수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총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이 이제 그 총합을 하면 그 금태섭, 뭐 조은희 이런 데까지 오신환 이렇게 다 하면 승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에서는 견제론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뭐 심판론까지는 아니고 견제가 돼야 된다. 서울시 의회 의원이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리고 구청당도 24대 1이죠. 예. 서울시 뭐 국회의원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부산도 그래요. 부산도 시의회 의원이 47명인가 이런데 그중에 41명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겁니다. 그래서
오거돈 전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의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견제론이 작동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작동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당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전에 현근택 대변인께서 좀 저희 이제 지지율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출렁이는 민심은 추세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는 좀 유리하지만 다음 주에 유리하리란 보장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서울이나 부산의 추출 모집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예. 많지가 않아요. 그죠?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출렁이는 걸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야당은 아마 지금 절실할 거예요. 절실해서 단일화를 저는 반드시 해내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단일화를 해나갈지 예.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은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뭐 중도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중도적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지와 그다음에 지능적인 자리에 있었죠. 중소기업부 장관이라고.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이미지도 그 지능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정말 녹록치 않은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건데요. 이 부동산 정책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당정에서 내놨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시 가장 관심 가는 이슈는 부동산 주거. 뭐 다른 이슈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 후보들이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주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가 선거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까지 상황들 여러 공약들 정책들 다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3080 어쨌든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80만 원, 서울 지역 30만 원 제시를 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여론을 확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급 정책이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했을 때 없다는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획기적인 아마 개선책이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민간이 좀 제외됐다. 여기서 가장 큰 민간이라는 게 결국은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관여해 보신 분들은 좀 알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거의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서로 싸우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설명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공공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한 13년, 14년 걸리는데 우리가 빨리 해주겠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2년 거주 이런 거 없애주겠다 그러면 저는 참가하는 단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좀 늘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공공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몇 개 단지가 돼야만이 이게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부동산이 물론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저는 금융과 관련된 정책, LTV라든지 DTI 관련 정책들도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 보도자료가 압도적 공급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보도자료 내면서 가치 영영사를 이렇게 넣는 거는 처음 봤다고들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역대급 공급이라고 하죠. 역대급 공급인데요. 그러면 그 집권한 4년 동안 그다음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동안은 역대급 공급 틀어막기였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표변하는 데 대해서 사죄를 하고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좀 해줘야죠. 근데 갑자기 막 표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도라고 하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도 면제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근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로 못 박으니까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높인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야당 시장이 나오면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서울경제 사설에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